자, 정치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돌아가고 있고 미국 대선 어떤 결과 나올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강철 미주 민주 참여 포럼 대표 나오셨는데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과연 누가 이기는지 또 어떤 사람이 이겼을 경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11월 5일 오늘부터 한 3, 4일 뒤 한국 시간으로 아마 수요일 정도 되면 자,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누가 됩니까? 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요. 네. 결과적으로 사람이 투표하는 건데 투표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모든 추세 또 많은 분들이 보는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박빙 승부라고 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 해리스 후보가 뒤집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으로 아마 312대 276으로 이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경합주를 다 이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예측도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자 한 200개 정도 여론조사를 통합해 놓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은 전국 조사에서 3일 전보다 조금 트럼프가 떨어졌어요. 네. 그건 뭐냐면 며칠 전에 있었던 뉴욕에서 아주 대규모 랠리를 했잖아요. 그 민주당의 텃밭인 뉴욕을 가서 전국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 코미디언의 발언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섬이라는 발언 때문에 위기에 좀 봉착해 있다가 그런데 또 어제죠. 우리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약간 상쇄가 되면서 이 추세는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최 대표 보시기에는 이제 대선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자, 4년 전에 대통령으로 퇴임을 했던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여러 상황이 있지만 자, 일단 트럼프가 되면 경제 문제, 자, 한미 무역 그리고 한미 관계 뭐 이런 것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경제 쪽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한국에 좀 유리한가요? 이익이 됩니까? 대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불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어받았었는데 트럼프의 일기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삼성 그리고 어디죠? SK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에 미국 투자가 거의 130조인가요? 그 정도가 투자가 됐죠. 우리가 그 대미 흑자가 한 40조 정도 매년 우리가 얻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 투자를 따지면 훨씬 더 상쇄되는 그 대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게 우리 한국 현지의 고용시장,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뭐 관세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동맹국에게도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그러니까 일반 관세 10% 20%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60% 100%를 매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 정책,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좀 그 하드라이너가 아닌가라는 평가이고요. 그리고 뭐 무역 정책 여러 가지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방위비 문제. 현재 우리가 1조 3천억 정도 내고 있고 내년부터인가요? 우리가 이번 10월 초에 합의를 했는데 1조 5천억으로 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셨죠. 13조 정도를 요구하겠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물론 머니머신이라는 게 뭐 돈 찍는 기계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또 나라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방위비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그 방위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트럼프를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은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북미 대화를 즉각적으로 하겠다고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겠다. 중동 전쟁 끝나겠다. 또 우리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를 즉각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방위비를 13조를 내는데 남북미 교류 협력이 시작돼서
북미 대화가 시작돼서 화해 무드가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간 수많은 우리가 한 60조 정도 1년에 그 방위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삭감되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경제, 무역, 통상 이런 부분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그 어떤 하드라이너의 입장을 갖겠지만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의 그동안 보여줬던 CVID에 우선하는 그러한 강경 드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남북미의 어떤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이제 국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고 수출 시장도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상당히 잃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선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경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군요. 사실 오늘 아침 그 보도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또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저도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모든 기업을 미국 쪽으로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대중 제재, 지속되는 대중 제재 속에서 특히 이제 첨단 기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이런 쪽에서 제재를 하면서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설비를 하고 생산을 하면서 생겨나는 고용과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에 대한 부분은 좀 불리한 점이 있다. 자, 이 문제는 똑같이 그러면은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없어지고 오히려 자유무역이 확대되어서 대한민국에는 더 기회의 문이 경제 분야에서 열린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예,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원래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고 굉장히 노동자 우선 또 기후 변화 부분에서 뭐 아주 그 진보적이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우클릭을 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고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느 당이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주의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알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수로서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남북 문제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보면 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2019년에 우리가 하노이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에 걸친 기차 여행을 통해서 하노이에 도착해서 뭔가 딜이 일 거라고 우리 한국의 국민들 다 기대를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당선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실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사람들 속에서 골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내각에 있었던 뭐 비서실장, 군 장성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좀 비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기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지금 현재 많은 공화당 하원의원, 상원의원 후보들이 트럼프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 지금 트럼프의 향후 당선된다면 향후 입각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트럼프의 정책을 백업하는 사람들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많은 분들이 뭐 변덕스럽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말들을 쭉 이어보면 이라크 전쟁을 강력 반대했고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강력 반대했던 분이고 또 이 미국의 네오콘 군산복합체의 이익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반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전쟁을 싫어하는 염전 사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그럼 누가 오고 있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JD 벤스도 여러 가지 정책에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미국 지원을 반대합니다. 또 이분이 함께하는 그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이분은 트럼프하고 많은 생각에서 다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더 많이 그 미국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왔죠. 또 털시 가바드라는 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 또 이쪽으로 왔는데 그 온 이유가 평화의 이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해리스 캠프에는 참 이게 저도 참 그 아이러니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네오콘의 상징, 그 이라크 전쟁을 대량 상살 무기가 있다고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놨는데 그런 주장으로 이라크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 딕 체니, 또 딕 체니의 딸인 리즈 체니가 지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유는 다 틀립니다. 또 지금 누구죠? 그 존 볼튼 같은 사람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고요. 또 엊그저께는 부시의 딸이 또 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네.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오콘으로 불리웠던 옛날에 공화당 사람들이 해리스 캠프로 가고 있고 또 트럼프 지지는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한 면면이 다 이거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군산복합체를 지지하는 쪽은 아무래도 미국 공화당이었죠. 보수당 예.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거꾸로 오히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이고 강한 일종의 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전쟁을 반대한다. 이게 좀 넌센스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실제로 흐름이나 경향이 공화당 내에도 있다.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그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하는 말이 워싱턴 폴리티컬 이스태블리시먼트, 그러니까 워싱턴의 정치 기득권자들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깨야 된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조금 걸러지긴 했지만 아직도 공화당 내에 반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트럼프 일기보다는 많이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런 겁니다. 또 왜 우리가 트럼프가 누가 지지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미국 중부 지역, 그러니까 미드웨스트 지역에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이 지역에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노동자들. 네, 예. 근데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죠? 공화당을 왜 지지하죠? 이게 뭐냐면 그 공장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노조는 그동안 다 민주당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노조의 지도자들도 민주당 선언을 잘 못해요. 지지 선언을.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다 이제 트럼프의 편을 드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득권화되고 또 정치 기득권자 또 이러한 군산복합체의 이익 또 금융의 이익, 언론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그리고 털시 가바드도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더 이상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기득권의 편을 든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 러셀벨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 지형도 양당이 잘 시스템이 갖춰지고는 있지만 그 양당 체계 하에서 항상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거기에서 기득권되는 부분에 대한 염증과 어떠한 이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성향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지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저는, 결과적으로 예. 군산복합체를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기득권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사실은 이번에 미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 감사하게 엊그저께 또 두 분이 그 지지 서명을 해서 52분으로 늘었는데 네. 공화당이 4명이고 민주당이 48명이에요. 사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개개인 의원들은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위하지요. 전쟁을 반대하고 예. 민주주의를 또 위하고. 예. 그런데 민주당의 어떠한 그 이 정치 기득권, 그러니까 하이 엘리트들은 사실 국무부, 국방부 또 군산복합체랑 많이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오바마 대통령 존경을 했지만 혹자들 비판하는 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셸 오바마나 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도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해야 됐다 이제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게 이분들 사실은
많은 강연과 책을 쓰면서 엄청난 부자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 말대로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막는 게, 재선을 막는 게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네. 본인들도 거기에 엄청난 그 도네이션을 하고 캠페인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현실을 보면은. 그래서 민주당도 거꾸로,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의 정치 기득권화된 거를 이 유권자들, 특히 노동자 세력, 백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이제 복잡한 상황이어서 대한민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미국 민주당과 비슷하고 국민의힘은 공화당과 비슷하다, 미국 공화당과 비슷하다 이런 이제 정식으로는 예. 설명이 안 되는 구조라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남북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트럼프 2기 이제 그 집권 내부의 이제 인적 구성을 보면 이제 1기 때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남북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지금 이제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심지어 북한 김정은은 결국 그 군인들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대리 전쟁을 하듯이 가는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먼저 그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파병 아직 정확하게 이게 전투병인지 아니면 뭐 공병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에 그 침투가 돼 있는지 파견이 돼 있는지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10cm까지의 그 이 정보 정찰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정확하게 아직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오늘도 뭐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거를 핑계 삼아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인이든 파병이든 살상무기를 파견한다는 거는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완전히 반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이건 지금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이렇게 무식한지 지혜롭지 못한지에 대한 반증이고요. 사실 북한이 파병하게 된 계기도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적인 토탈 외교적인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선 자유롭진 않아요. 지나친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을 밀어붙이고 또 한반도에서 정말 200몇십 일이라 그랬는데 240일인가요? 전략자산을 동원한 군사훈련이 이어지니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와 단 한 번도 그 나름대로 본인들은 뭐 주체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사협력이나 그 훈련을 하지 않았던 나라가 조러 조약을 맺고 지금 급기야 파병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크게 그 파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또 현재 여기서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옛날에 베트남전에 파병했을 때,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 아프간에서의 공병을 보냈을 때, 평화유지군을 보냈을 때 이럴 때 북한이 공개적으로 뭐 남한군이 파병하니까 우리도 파병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군대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용히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지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나에 대해서 이게 대드느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자기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확산을 막고 대화를 시작해서 전쟁 끝나겠다는 거예요. 중동 전쟁도. 그런데 이걸 더 확산해서 전쟁을 더 확산해 나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방송을 본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은 들어보면 지금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혹시라도 안보상의 위기 또는 전쟁의 우발적 발생 가능성은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지금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예. 또 안타깝게 우리 해리스 우리 부통령도 사실은
요번 그 수락연설에서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 그리고 ABC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선 토론에서 굉장히 그 대북 강경 발언을 했죠. 트럼프에 대한 대척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과 같은 그런 독재자와는 우린 대화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게 한반도 문제가 풀리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은 그런 의심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평화를 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샤이 트럼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를 찍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진보 평화 세력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미주 네. 한인들이. 그래서 저는 앤디 김 의원한테 트럼프 캠프에 전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 이렇게 보여주기 방식의 외교는 안 하겠더라도 내가 집권하면 즉각적인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즉각적인 외교 대화를 김정은 위원장하고 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또 엊그저께 그 워싱턴에서 어제죠. 워싱턴에서 7만 5천 명이 모인 대규모 이 마지막 집회를 그 엘립스 광장에서 했어요. 네. 거기에서 또 이제 푸틴과 김정은 위원 같은 독재자한테 이용당할 거다. 이게 좀 약간 스마트하게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외교적인 조치를 안 할 확률이 크지 않느냐라는 이 의심들이 이제 우리들이 갖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인표를 많이 놓친 게 원래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인표는요. 예. 원래 보수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특히 이벤젤리컬 그러니까 복음주의자 네. 또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성전환이라든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한 30%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하고 한 70% 가량은 이 진보 평화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반 트럼프였는데 네. 지금 해리스 대통령의 캠페인 쪽에 스마트하지 않은 그러한 캠페인 운동 때문에 그 표를 트럼프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네. 샤이 트럼프 표가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야 샤이 트럼프 표가 어디 있겠나 그게 뭔가를 봤는데 바로 우리 곳곳에 정책 하나하나 또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지지한다는. 저 우리 제미국 교포 지금 유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은 260만 정도가 네. 있고요. 그 중에서 한 140만 정도가 140만 표.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로. 그러면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어느 정도 되죠? 비율로 보면? 미국은 이제 인구는 이제 3억 4천 정도 네. 되고요. 그 중에서 2억 4천 정도가 유권자인데. 18세 이상의 예, 예. 유권자인데 보통 그 등록 미국은 이제 유권자라 해서 다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한 2억 1천 정도가 유권자 등록을 예. 한다고 해요. 저번 예, 선거를 예, 반추해 봤을 때 그중에서 저번 선거에서 1억 6천이 선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번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8천만 표, 8,100만 표를 얻어서 이겼고요. 최고표고요. 예.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6,500만 표인가요? 그 정도로 당선이 된 네. 겁니다. 예. 자, 그 중에 이제 140만 명은 어쨌든 작은 표지만 대한민국 출신의 예. 그래도 뭐 1% 가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 진짜 그 투표율이 또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고. 대표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미국에서도 이제 자기 투표를 이 과정에서 자기 의사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 정가에 우리 한인의 위력, 한인 정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런 박빙의 선거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네. 우리 한인들의 어떤 이 힘을 보여줄 때인데 특별히 경합주에 계신 한인들, 그러니까 미시간 디트로이트라든가 또 펜실바니아 그 필라델피아라든가 또 아틀란타 조지아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표들이에요. 네. 거기서 12,000표, 뭐 3만 표 이런 거로 갈리는데 거기 아틀란타에 거의 한 12만 명, 14만 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고요. 네. 필라델피아에도 한 4만 명, 또 디트로이트에도 한 4만 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투표 절대적으로 참석하시고 또 메시지를 거기에 있는 지역구 연방의원들 또 각 캠페인들한테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분을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이제 11월 저희들이 아마 2일 날 지금 방송이 나가고 3일, 4일, 5일 한 3일 정도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픽스를 매일 조회하고 직접 보시는 분이 한 130만 조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와우, 그 중에 2.5%가 미국에서 보시는 거예요. 와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고 아마 이제 이 방송 보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스픽스에서 우리 최 대표님을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이런 내용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면 단점도 있지만 우리가 활용해야 될 또 장점도 있다. 특히 남북 문제 해결하는 거,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이것을 평화 모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경제로 연결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그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제 맞추려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든 또는 뭐 몇 년 뒤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든 남북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걸로 보십니까? 대표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미국은 미국 어떤 대통령이 되든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 국익 우선주의로 가야죠. 어떤 대통령이 일본 우선주의, 다른 나라 우선주의로 가는 대통령이 계셔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각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 국익 우선주의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분이 말한 것을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을 지키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난 75년 동안 풀지 못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냥 내깔려두고 놔두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미국 정치는 사실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하는데 그 의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우리 유권자요. 또 연방의원들을 지원하는 후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 미국 50개 주에 살아가는 각 동포들이 그 연방의원들하고 미팅을 하고 접촉을 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한미일, 일본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또다시 힘이 세지면 하와이 쳐들어오고 하와이 자기네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지금 2007년에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위안부 결의안을 지금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위안부나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오히려 남북미 협력으로 미국의 이익이 중국을 봉쇄하는 거라면 남북미 교리 협력으로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 우리 역사가 그렇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중국과의 지난한 경쟁과 대결의 역사. 또 지난 한 500년, 400~500년 동안 일본이 못 살게 굴어서 우리가 지금 반일 감정이 생긴 건데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고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데 우리 한민족과 함께 그래서 남북의 교류 협력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미 의회에 HR 1369, 1369이 나와 있는데 한반도 평화 법안이에요. 이걸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 외교위원회의 최고참의원이 전에는 아주 민주당 내 네오콘적이고 친일파고 대북 강경파였는데 이분이 변화해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고요. 현재 52명의 연방의원이 사인했는데 이거는 거의 15%에 육박하는 의원들이에요. 네. 역사적인 일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각 지역구의 연방의원들한테 HR 1369 지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를 꼭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앞당기는 독립투사가 되는 겁니다. 자, 미 의회에서 HR 1369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발의가 돼서 이제 지금이 이제 미 연방의회가 118기 회기입니다. 예, 예. 이제 임기가 12월 말까지 끝나요. 예, 예. 끝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재발의할 거예요. 네. 이게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되긴 하는데 네. 현재 52명이 내년 재발의할 때 공동발의자로 거의 올라가지요. 그럴 때 이 법안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든 해리스 대통령이든 차기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펼쳐나갈 때 엄청난 명분이 되고 백업이 됩니다. 자, 이게 법안이 발의되면 이제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법안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 이 법안을 통과해서 미 행정부 대통령이 이거를 실행하라는 의미인데 법안이라는 예, 예. 것은 미 의회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무엇이 발의됐다는 것은 결의안이 있고요,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HRES라는 게 있고 HR이라는 게 있는데 법안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임팩이 큰 거예요. 예.
그럼 이게 통과된다면은 대통령은 비토를 하거나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이 나온 그 영향력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에 몇 명이 사인했느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대표님. 사실 뭐 한 명이 사인했더라도 이거를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그만인 겁니다. 네. 그래서 플로어에 올려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 지지는 않았지만 빨리빨리 해서 10명씩 지지하게 해서 공화당, 민주당 그걸 통과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최광철 대표께서 이제 민주 참여포럼을 이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만들고 법안 발의되는 데까지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고 또 이것은 기적의 정말로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대한 역사적 그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실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그러면은 관리 또는 본인들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까? 이 법안에는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요. 1953년에 맺은 한국전 정전선언을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라. 종전선언. 예. 그리고 북미 간에 평화조약을 맺어라. 예. 가급적이면은 이 정전선언의 당사자인 중국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 기술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어라. 그 다음에 비핵화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 또 미군 전쟁 때 숨져간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 이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미 간의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라. 즉 외교관계 수립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통해서 상시소통을 해야지 북한도 지금 그 1991년에 유엔에 동시가입하면서 140여 개 국가하고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미국하고 프랑스, 일본 몇몇 나라만 지금 없는 겁니다. 왜 이거를 정상화하지 않느냐. 사실 지금 러시아나 중국, 미국이 견제하고 대결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다 외교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관계를 수립하라. 아주 당연한.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정계에서는 이게 금기시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나오니까 미국의 사실은 네오콘적인 분들,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브 맥스웰이라든가 또 수잔 솔티 같은 이런 분들이 아니 미국의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대북 문제는 딱 하나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뭐냐면은 북한은 불량국가, 악의 축, 상대에서는 안 될 나라였는데 왜 미 의회에서 북한하고 이걸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셔먼 의원이 딱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외교 협상은 내 친구, 가족하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또 종전선언은 친구랑 맺는 게 아니다. 우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적하고 하는 거고 싸우지 않게 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의된 것으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고 남북 간에 이제 화해 모드가 조성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재선 이제 이런 것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한국의 국민들께서 지금 현 한국의 시국을 우려하고 있듯이 거의 760만 해외 동포들도 또 260만 미주 동포들도 엄청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의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분단에 의한 그런 대결로 의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이거를 더 악화고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이거를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곤두박질 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대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그래서 이제 형편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안타깝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격조 있는 평가시고 실제로는 형편없는 수준이고 정말로 이런 시급을 다투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겠느냐 이제 정말로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제 기회 요인과 또 위험 요인이 동시에 이제 존재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네. 좀 이상한 사람, 그리고 스트롱맨이라고 했을 때도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혹시 한국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일종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사람이 무슨 미국 대통령이야 라는 생각 저도 갖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인들도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예. 왜 저렇게 해? 좀 돌발 행동, 돌출적 발언, 그리고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트럼프 선거다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아니라 트럼프와 반트럼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말씀하신 수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정제되지 않고 멋있지 않고 말도 막 던지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의 50%가 이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권이 펼쳐왔던 정책에 실망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제가 또 한편으로 여기 한국에 와서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트럼프하고 윤석열 비슷한 거 아니냐.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로 정리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술 한 잔도 안 합니다. 네. 콜라 먹는 분이고 포금하는 분이 아니에요. 콜라 먹는 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극도로 싫어하는 발언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념 편향 전쟁을 부추기는 듯이 하잖아요. 예,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렇게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오콘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주의, 외교 양자주의를 선호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주의, 뭐 그거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미일 동맹을 밀어붙이면서 다자주의로 가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양자로 다시 가면서 그 한미일 그 군사협력도 많이 깨질 확률이 크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또 품성적으로 정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요약하자면은 경제정책, 무역정책, 복지정책, 미국 국내적인 이슈들은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우리가 관련된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게 하는 그런 추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는 거기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잘 못하면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우리 정부를 패싱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또 함께 해야 되냐?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사회도 그렇지만 한국의 야당, 또 국회도 다 준비해야 되고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명분을 가지려면 미국에 있는 동포들의 의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의회의 의견.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그런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의 큰 명분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관심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최강철 민주참여포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알 수 없으나 현명하게 대처하면 남북 문제를 비롯한 한미일 관계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안도하기도 하고 걱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온 뒤에 오늘 최강철 대표가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맞는지 아닌지는 판단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스픽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하지만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메디치 미디어에서 특별하게 우리 최강철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도 볼 수 있고, 그거 보니까 정말 공부도 많이 되던데, 아무래도 이제 진행자가 평이한 수준이어서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토크를 못해드린 점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픽스를 애청해주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를 훨씬 열심히 좀 응원해 주시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한 번씩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있는 내용 다루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